폐의 정화 기능, 점액 섬모 청소 기관. 여러분의 집에 몇 cm나 되는 높이 액체가 가득 차 있고 따뜻하며 어두운데도 벽에는 곰팡이 흔적이 없는, 아무튼 되게 뜬금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같으면 집주인을 신고해야 마땅한 사건이지만 폐 안에서는 제법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바로 철저하고 규칙적인 청소를 통해서입니다. 이 유능한 청소부가 누구인지 알고 싶나요? 기관지에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아주 가까이요. 더 가까이. 500배 더 가까이. 혹시 보이나요? 저 아래 우리의 꼬마 청소부가 있습니다. 점액 섬모 청소 기관. 염려 마세요. 그렇게 복잡한 청소는 아닙니다. 깔끔한 상태를 만들려면 걸레랑 물만 있으면 돼요. 점액층이 있고 섬모가 있고 배상세포가 있고 상피세포가 있고 분비샘이 있고 점액샘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기관지를 가로지르는 단면입니다. 상피세포는 면도를 까먹었네요. 가장 외부의 세포층 표면에 작은 털들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면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섬모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섬모 위에 있는 얇은 액체막은 점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액 때문에 기도 표면도 점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점액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이 세포 하나가 있는데 내부에 작은 알갱이를 가진 세포입니다. 이것은 배상세포이며 배상세포의 내부 알갱이는 점액을 함유합니다. 하지만 점액의 가장 큰 부분은 그림 5에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상피 단벽의 아래로는 일종의 자루 같은 것이 보일 텐데요. 뾰족한 끝이 벽을 통과해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막 아래에 있는 분비샘과 거기에 속한 배관입니다. 분비샘은 배상세포보다 더 40배 많은 점액을 생산하고 공동작업으로는 하루에 약 50에서 100ml를 생산합니다. 이 점액은 보통의 경우에 50%를 넘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소금, 단백질, 미우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액은 점액이 되는 것입니다. 점액 중에서 액체가 아닌 구성성분에는 면역물질과 항산화물질도 속하는데 유리기를 잡아내는 수용체로서 산성분과 자유유리기의 해로운 효과로부터 기도를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구성성분의 이 점액 섬모 청소 기관을 이룹니다. 그럼 이 기관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청소를 잘한다는 걸까요? 그건 마치 하나의 무용 안무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밴드 람슈타인의 국민 무도회라는 비디오를 보면 가수가 노래를 하는 동안에 밴드는 무대 위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는 노를 젓고 우통은 젖힌 채로 말입니다. 로큰롤이니까요. 그렇게 보트는 가수까지 태우고 관객의 손과 팔로 이루어진 파도 위에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목적지였던 무대로 정확히 물 위에 뜬 듯이 헤엄쳐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마치 배 전문의가 연출을 맡은 것 같습니다. 기관지 점막의 섬모는 이와 같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뻗은 팔들은 섬모, 고무보트는 점액입니다. 이동은 관객 군중이 반 정도라도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정확히 알고 협동해서 움직여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겠죠. 기관지의 상피 하나마다 그 위에 람슈타인 밴들이 그 선모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태양을 향해, 자유를 향해, 후드를 향해 1초에 15번씩 이렇게 해서 점액층에 걸려든 모든 것이 점점 위로 출구를 향해 운반됩니다. 젊고 건강한 비흡연자의 경우에 1분에 10mm씩 나아갑니다. 당장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 기관지 청소의 목적지인 후드를 향해, 물론 점액 선모 청소 기관은 가장 최적의 조건에만 청소 실력을 발휘합니다. 세 가지 구성 성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한을 받으면 기도의 전체 청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선모운동, 빈도나 운동 조절의 장애, 분비샘 분비의 감소, 높아진 점액의 농도는 청소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상피 표면의 털들은 특히 예민합니다. 상피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선모들이 맨 먼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기관지염은 청소팀을 글자 그대로 늙게 만들어 버립니다. 40세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80세의 노인의 청소 실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건강한 세포를 통해서 상피가 새해 선모를 가지려면 최소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온전한 선모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의 공기 중의 유해물질은 선모운동 빈도를 50%까지 느리게 만듭니다. 헤어스프레이를 20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선모의 절반 이상이 1시간 이상 마비됩니다. 하지만 이 희생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결과입니다. 지속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생기겠죠. 흡연자의 경우에 수년에 걸쳐서 선모 개수가 반으로 줄고 기능을 잃은 선모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모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상피는 담배 연기 앞에서 보호를 시도하며 두꺼운 콘크리트 뚜껑처럼 경화합니다. 이른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악성 정량의 전 단계이며 많은 폐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활발한 점액 운반을 위해서는 제기능을 하는 선모들이 필요합니다. 운반이 방해를 받으면 기관지 점막은 이 결함을 보완하려고 시도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와이퍼가 유리창을 깨끗이 쓸어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요? 세차장으로 가서 기계를 돌립니다. 와이퍼의 품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욱더 많은 물로 헹궈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내에서 이 처치는 전제 조건이 잘 충족되었을 때만 제대로 기능합니다. 분비선이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늘어난 점액 생산으로 선모의 운반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분비물 체증을 유발합니다. 열가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합니다. 뻑뻑한 분비물 또한 그러한 체증을 유발하는데 선모가 잘 작동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낭포성 섬유증이 있겠네요. 유전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 환자는 평범한 선모운동을 가졌지만 분비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전자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기가 함유된 뻑뻑한 점액을 생성합니다. 이 점액의 기도를 막으면 박테리아가 창궐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들이 파괴됩니다. 기도가 비교적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을 앓을 때도 늘어난 분비물은 언제나 평균의 좋은 원상이 됩니다. 특히 분비물이 뻑뻑하고 마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물을 자주 마시세요. 뻑뻑한 액체를 묽게 만들어야겠니까요. 슈퍼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원래 바이러스 감염에 박테리아 감염이 더해집니다. 박테리아 물질 대사의 산물은 점액을 더더욱 뻑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뻑뻑한 성질로 인해서 청소 실력은 계속 감소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줄어든 청소 실력에 감염이 따르고 염증
또 상피 손상이 생깁니다. 그럼 청소 실력은 또 줄어들겠죠. 급성이긴 하지만은 무해한 발병 원인이었던 것이 최악의 경우에 만성적인 기관지염이 됩니다. 하지만 급성 기관지염에서 슈퍼 감염은 드물고 모든 환자 중에도 5% 미만의 확률로 일어납니다. 감염 후에 약 2~3주가 지나면은 폐의 자가 치유력이 상피를 건강한 새 세포들로 교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의 성모 손상 유발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흡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배를 끄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청소 기능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금연자를 괴롭히는 것이 라자루스 증후군, 이 산모들의 부활입니다. 금연자의 기관지는 다시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분비물은 폐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물론 이 증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점액 용해제나 거담제를 처방받으세요. 산모의 운동 빈도를 높이고 분비물 형성이나 분비물의 액화를 촉진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언제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운동은 당연하게 스테디셀러고요. 운동은 당연히 하게 해야 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폐. 인간은 질병 예방에 게으릅니다. 차량 정기검사는 꼬박꼬박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에는 둔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 우리에게 증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주고 병원으로 이끕니다. 보통 죽을 만큼 아파야 정신을 차리더군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참으로 묘한 관계입니다. 증상들은 의사의 진료를 수월하게 합니다. 증상은 질병 수준의 측정기이자 삶의 질 감시자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증상들은 상습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어떨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어떨 때는 너무 늦게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질병들은 아무런 증상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 폐암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폐암의 경우에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폐암 때문에 아플 정도라면 아마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셨나요? 전혀 불편한 것이 없었나요?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했나요? 증상들은 그래서 사실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든 없든 꾸준히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기침, 외로워지는 지름길. 몇 년 전부터 의료인들과 심리학자들은 청각감염증이 필요한 질병인가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선택적인 소음감염 증후군 이렇게 부르자고요. 진심일까요? 주위 사람의 소음이 실제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이 과잉 반응인지 혹은 질병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들에게 가장 짜증나는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해당 환자들은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찝찝거리는 소리와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 기침 소리는 타자 두드리는 소리, 손톱 물어뜯는 소리, 다리 달달 떠는 소리보다도 더 심한 증오의 대상입니다. 기침. 그럼 청각적으로 가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도 기침 소리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끙끙 앓거나 눈동자를 굴립니다. 기침은 신경을 거스리니까요. 기침은 기침하는 사람이나 기침을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괴롭힙니다. 기침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우며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싶잖아요. 이제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 즉시 바로 다음 공격이 뒤따릅니다. 또한 기침은 토하는 소리, 목 조리기, 발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역겹게 느껴집니다. 자, 벌써 목이 간질간질하지 않나요? 감기는 민주주의적인 증상입니다. 누구나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자기 차례를 맞이합니다.
독일조치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동네 병원 방문의 10%는 기침 때문입니다. 기침은 발생했던 것만큼이나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아니라면 이미 전문의에게 이송됐겠죠. 비교적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2~3달씩 지속되는 만성기침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아무도 단순한 기침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들 대다수가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절망,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어떤가요? 감기 조심해야겠죠? 기침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기침은 3단계로 나뉩니다. 이 반사작용의 발생은 먼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들숨 단계를 유발합니다. 곧이어 뒤따르는 압축 단계에서는 들이마신 공기가 호흡 근육과 복부가 밀어내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성대 쪽 방향으로 밀쳐집니다. 그러다가 폭발 단계에서 성대가 열리면 압축되었던 공기가 기도 밖으로 밀립니다. 펑 소리와 함께 터진 샴페인병과 똑같이 기침 행위 중에서 빠져나가는 공기와 함께 액체도 끌려나갑니다. 최고 6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액체의 방울들은 최대 3,000개나 되고 기침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들숨 단계의 기침 자극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외부에서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자유의지는 기침 자극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터져나오는 동안에 작용하는 어마어마한 힘들 앞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침이 억지로 억제되면 그때 흉곽 안에 생기는 압력이 너무나 높아져서 대부분 피가 얼굴로 솟구치게 됩니다. 심하면 잠시 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다. 혈관 파열, 갈비뼈 골절, 폐의 천공, 주변에 들어있는 총 조금 피하자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요? 그보다는 100개의 시선이 당신을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도 기침을 끄게 하고 나서 도서관을 빠져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기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침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기침이라는 보호반사는 하기도의 문지기 중에서 한 명이 올린 경고음입니다. 이 문지기는 코, 후두, 기관지입니다. 이 장기들은 각자 혼자서도 기침 반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 안에서 냄새 및 유해 물질을 통해 성대 부위에서는 기계적이거나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기도에서는 염증 자극을 통해서 기침이 유발됩니다. 기침 반사는 출생 직후에 생깁니다. 태아는 횡격막 운동을 통해서 임신 16주부터 자궁의 액체를 들이마시고 내뱉는데도 전혀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분만 후에서 한두 달이 지나야 갓난아기에서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이 터지기 전에 보통 기침을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울음이 터지기 시작할 때 깊은 숨을 들이마시기 전에 혹시 모를 이물질로부터 기도를 청소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대의 기침은 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렸을 때 나타나며 가장 흔한 경우는 만성질환입니다. 전형적으로 킁킁거리는 듯한 기침이 특징이며 환자를 몹시 괴롭히는 백일해 역시 이 연령대에 자주 나타납니다. 성인이 되면 흔히 잘 알려진 급성어린 외에도 만성기침이 가지는 의미는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석 달 넘게 지속되는 기침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들 상당수는 만성기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단연간 흡연이 그 원인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원인불명의 만성기침이 진단됩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좀 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불명의 기침을 앓는 환자들을 진단해보면 그 중에 절반이 거의 코, 후두, 기관지로 이루어진 삼청사들 중에서 하나의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치료되지 않은 코, 두비동의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에 밤에 코와 인두를 통해서 빠져나간 점액이 후두로 흘러 들어가서 만성적인 자극을 유발합니다.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속쓰림과 위선 역류가 후두와 기도의 점막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기침만 나타나는 천식의 형태도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침 변이형 천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성 기침 환자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침의 원천을 엄격하고 세심하게 찾아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중에서 발병 원인을 알아내면 기침은 성공적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정말로 원인 불명인 만성 기침 환자 중에서 4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의사에게 가장 큰 도전이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 환자들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기침할까요? 분명한 것은 규칙적인 선언작용이 방해를 받았고 측정 감지자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 불명의 기침이나 기침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 기관지의 방해자 감지자들이 과도하게 예민하여 다른 때라면 미미한 자극으로만 받아들였을 행위, 숨쉬기, 말하기, 하품, 삼키기에 의해서도 활성화됩니다. 이 독립적인 기침 질환은 만성 통증과 놀랍게도 흡사합니다. 여기서도 통증은 뚜렷한 발생 원인이 없고 피부와 다른 장기가 통각에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당사자 중에서는 기도에 바이러스 감염이 초기의 원인인 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해당 질환을 이미 오래전에 극복해 놓고도 고집스럽게 기침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원인 불명의 기침을 앓는 이들은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예민한 기침 반사를 가진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의 월경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몸속의 철 성분과 기침이 어떻게 인과적인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기침이 장기간 계속되면 언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할까요? 흡연자라면 언제나, 비흡연자라면 4주에서 6주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에게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침이 치료가 끝난 기도 염증의 결과라면 불안할 필요도 의사에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기침은 모든 강박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침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심리적인 원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기침은 흔히 큰 소리가 나고 킁킁거리며 잠자는 동안에는 사라집니다. 이런 기침 형태의 경우 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행동치료적인 처치들이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우리의 가리가 고백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식사 중에 이 책을 읽는다면 잠시 책을 덮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가리라는 아주 역겨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가리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강렬한 영화관이 떠오른다고 해봅시다. 콧물, 점액, 진창, 끈질거리는 오물, 촉촉한 끈적거리는 것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그것도 컬러 영화입니다. 뭔가 기본적인 색은 없습니다. 온통 초록색 투성입니다. 벌써부터 시작이냐고요? 서막인지 혹은 이야기 이미 중간쯤 진행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기침은 마른 기침과 생산적인 기침으로 나뉩니다. 행위의 마지막에 점액 형성이 발생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맞습니다. 마른 기침이라고 해서 정말로 마른 것은 아니며 기도에 아무런 분비물이 안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매우 소량 형성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외부에 나오지 않을 뿐이죠. 기도에는 정말 마른 기침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마르거나 혹은 생산적이거나 하는 여부는 점액 형성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리는 기침의 동생입니다. 왜 동생일까요? 기침은 가리 없이도 가능하지만 가리는 기침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과도한 분비물은 자동적으로 기침 반사를 유발합니다. 가리와 기침은 언제나 손에 손을 잡고 가는데 기침 반사가 방해를 받는 경우를 빼면 그렇습니다. 가리는 언제나 역동적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가리는 스며들기만 하거나 군뱅이 속도로 느리게 출구로 갑니다. 실제로 가리는 기도 질병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리의 색이 중요합니다. 가리의 색은 가리가 무엇으로 혼합되어 있는지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서 원인을 규명하게 합니다. 가리는 보통 기관지 분비선의 분비물로 일단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분비물 운반 중에 공기 중에 미립자 병균세포물질의 대사에 폐기물을 더 함유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지 염증 혹은 감염의 경우에는 기관지 분비물 안에 면역세포들이 들어있어서 끈적거리고 흐릿하여 색을 띠게 됩니다.
기도 전문 의사들은 그들만의 색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래는 무지개 색으로 빛납니다. 붉으스름하게 노르스름하게 초록색 다 합치면 흰색, 파란색만 빠집니다. 파란색 가래는 없습니다. 아니 어쩜 있을 수도. 투명하고 맑음. 이거 정말 가래 맞나요? 확실해요? 치마일까요? 기침해서 내뱉는 건 맞아요? 그럼 좋아요. 2주 정도 관찰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새로 진짜 날짜를 잡읍시다. 그때도 무엇인가 있다면 말이죠. 끈적이는 흰색. 기관지 감염의 초기 예를 들면 감기로 인한 기관지염이나 천식 환자 중에도 기침을 하여 하얀색 가래를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침이라기보다는 흑기침인가요? 그렇다면 인두가 자극을 받았거나 염증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제를 과도하게 사용했거나 속쓰림 중에서 위산의 역류로 인해서 말이죠. 노란색, 중성,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흰색과 결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불길한 초록색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알 것 같다고요? 노랑이니까요. 급성기관지염에서는 보통 치료 과정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적은 세포들의 나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의 기도로 배출되는 코에 분비물 역시 노란색을 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 가래만으로는 아직 항생제 처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란색은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초록색 전문가는 여기서 흥분합니다. 밝은 초록, 무르익은 초록, 수수한 푸른 초록. 기도학 전문가들은 초록이라는 색에 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록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 표준 색채도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색채도의 마지막에 있는 화농성 초록은 무엇인가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화농성 초록은 사악합니다. 가래는 초록색이며 또 화농성일수록 더욱더 많은 염증 세포들과 병균들이 발견됩니다. 초록색 가래는 병균을 사랑하고 병균을 먹여 살립니다. 고고약하고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말입니다. 초록색 가래는 적입니다. 그래서 초록은 없어져야 합니다. 혹은 적어도 색채도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밝은 것으로 노란색으로요. 그리고 끈적임도 줄여야 합니다. 초록색 가래는 완치되는 종인 급성기관지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한 기도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록색 가래를 가진 환자들은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병적인 동맥류, 낭보성 선유증 등 기관지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가래 제거는 이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단기 혹은 장기 항생제 투여, 가래 제거약, 가래의 원활한 일동을 돕는 기도, 물리치료를 통한 보충 치료가 실시됩니다. 그 외에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일시적인 초록 가래로 강력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의 완치 중에 점액이 며칠 동안의 초록색을 띠는 것은 정상입니다. 한편으로 초록 가래에 열이나 가슴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아마 박테리아성 감염일 것이므로 얼른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적갈색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빨간 건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가래가 빨갛거나 적갈색으로 물들어든 것은 혈액이 섞였다는 것을 뜻하고 훨씬 더 심한 폐 질환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일단 먼저 이 혈액이 섞인 가래가 정말로 폐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치아를 너무 심하게 닦거나 무의식적으로 너무 심하게 코를 파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피가 섞인 가래의 원인의 3분의 2 정도가 기도의 급성 감염입니다. 그리고 모든 각혈의 것이 불어난 짧은 시간 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각혈 뒤에 폐결핵이나 폐암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각혈은 언제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기침으로 많은 양의 피를 토해낸 경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사체로 매장 호흡곤란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설문조사에서 호흡곤란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데 뭘까요? 폐질환의 호흡곤란과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숨이 차는 것 사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것은 복잡해집니다. 호흡곤란은 순전히 주관적인 느낌으로 객관적인 측정기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호흡곤란을 느낀지 당사자 본인만 압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신체에 조금만 부담이 되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폐해지는 환자는 호흡곤란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은 통증과 같습니다. 제3자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호흡곤란의 강도 역시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몇 가지 메커니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뇌의 호흡 조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흡력과 호흡곤란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호흡 행위가 신체적인 수요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호흡곤란의 느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수요가 증가한 호흡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불균형은 뇌의 감각센터에서 감성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호흡 요건은 호흡 곤란이 됩니다.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또 근육 에너지 물질 대사로부터 생긴 이산화탄소가 빨라지는 호흡을 통해서 폐를 거쳐 제거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진짜 호흡 곤란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신체 부담의 한계에 도달해야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이산화탄소가 혈액 내에 쌓이게 되고 혈액은 산성화됩니다. 뇌 안의 조절센터는 거덕에 산성이 된 혈액에 단 하나의 헤드만 제시합니다. 더 깊이 숨쉬게. 하지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호흡 펌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면 뇌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아래에서 도대체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기나 한 거야? 왜 좀 더 많이? 라는 내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거지? 그러나 뇌는 화를 버럭 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불쾌한 기분만을 조장합니다. 결국 호흡의 부정적인 느낌은 신체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라는 감지된 명령 불복종에 대한 뇌의 대답입니다. 뇌와 호흡 근육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폐 질환자에게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호흡 곤란이 생깁니다. 폐 조직이 손상되면 호흡 펌프는 편안한 조건에서도 뇌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폐 조직의 연장 감지자들은 모든 실수를 뇌에 전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뇌의 호흡 센터가 깊게 낮게 강하게 천천히 빨리라고 말하면 연장 감지자는 그 명령의 호흡 근육과 폐에 의해서 실천되었는지 여부를 회신합니다. 내가 깊게 호흡하기를 원했는데 폐에 흉터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확장되지 못해 낮은 호흡을 실행했다는 회신이 오면 갈등이 생깁니다. 심한 과체중으로 인한 호흡 곤란 역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복부 지방이 횡격막을 눌러서 숨을 들이마실 때 폐의 능력 발휘를 저해야 합니다. 뇌의 지시와 실제 폐의 확장분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멀리 던지기 대회와 같습니다. 열정은 높고 극적인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망쳐버린 멀리 던지기 결과 계획했던 30m는 실제로 3m가 됩니다. 당신이 심한 전식이나 만성 폐질환에 걸린 느낌을 알고 싶다면 간단히 실험해보세요. 코를 막고 얇은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서 입으로 숨을 쉬어보세요. 불편한 느낌이죠? 뇌와 호흡 근육은 빨대를 통해서 열심히 공기를 빨아들이지만 이때 더 다른 호흡의 깊이는 미미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실험을 언제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환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환자는 이런 상태를 오래 견뎌야 합니다. 심지어 평생 이 증상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